평안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2부 김명준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치권은 그래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과 함께 정치권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준모 교수님, 예. 이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다 보니까 올 추석은 조금 이 설보다는 고향 가시는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추석에는 예전보다는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백신을 일단 많이 접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랫동안 못 갔잖아요. 거의 네. 2년 동안 고향 방문을 못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좀 높아진 부분, 이런 부분이 적용된 것 같고, 네.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지금 1차 접종 71%, 완료가 43.1%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석 지나면 아마 이제 12월 말 정도 되면 2차 완료도 거의 70% 가까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개인 방역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네. 너무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되고요. 마스크 착용하는 거, 손 소독하는 것은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금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거 8명 이상 모이는 네. 것은 금지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닷새간의 연휴 때 대통령은 뭐 하실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대통령 어디 계십니까 지금? 지금 뉴욕 가 계세요. 아, 그래요? 예, 유엔 총회 참석 중인데 지금 76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고요. 대통령은 지금 취임 이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유엔을 참석을 했고요. 유엔 네. 총회.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모먼트 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있는데, 언뜻 들어도 중요한 회의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고요. 여기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는데, 이게 유엔 회원국 중에 정상이 참석한 건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마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 그 정상들을 대표해서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어떻게 세울 거냐 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호놀룰루, 그러니까 하와이로 가십니다. 네. 하와이로 가서 거기서 뭘 하냐면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 참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미 간의 유해를 서로 상호 인수하고 또 교환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마치고 나면 23일 날 귀국하는 일정으로 지금 해외 순방 중에 있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사실 미국을 오가는 게 3박 5일 일정이면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BTS랑 왜 같이 가는 겁니까? BTS가 문화특사로 함께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에 관련해서 문화특사 임명이 있었어요. 근데 임명장 수여식은 최근인 9월 14일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에 맞는 이 외고력 확대를 위해서 문화특사로 임명을 하게 된 건데, 네. 임명장과 함께 그때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빨간색 외교관 여권이죠. 네. 이번에 이 외교관 여권을 사용해서 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BTS가 SDG 모먼트라는 행사에서 연설과 또 영상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BTS 하면 사실 유엔 연설이 처음은 아니에요. 2018년에도 한 차례 유엔 연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요. 네네. 그때 이 멤버죠. RM이 영어로 7분 정도 되는 이 유엔 연설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인종, 뭐 성 정체성 등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를 찾기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 이 역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장유미 변호사님, 우리는 닷새간의 연휴지만 대통령한테는 이 연휴라는 게 참 그림의 떡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추석입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접종률 현황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추석 연휴 전에 70%를 달성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치였는데요. 어제 자정 기준으로 이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네.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3,646만 명으로 이 집계를 보면 71% 이상이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서 71%까지 갔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접종률은 우리보다 2달 앞서 접종을 시작한 미국, 독일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고요. 또 영국, 프랑스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접종률 50%에서 70%대까지 끌어올리는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28일에 걸렸는데요. 네. 1차 접종률 70% 달성했기 때문에 일단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은 이렇게 마련이 됐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진단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2차 접종률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속도를 내겠다는 거고요. 네. 지금은 43.1%까지 2차 접종을 마쳤지만 곧 80%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 얘기를 해볼게요. 윤영걸 대표님, 사실 추석 차례상 민심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 열망이 조금 더 높았다 이런 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문화일보랑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 정권 교체론이 53.9%, 네. 정권 유지, 그러니까 지금 정권 재창출 이게 40.4%로 한 13%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정권 교체론이 네. 아주 많이 우위로 나타났어요. 네. 그런데 왜 대선 후보는 그 국민의힘 주자들이 압도적으로 앞서지 못하느냐?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은 단단합니다. 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40.2% 아직 단단하고 견고하네요. 네. 그렇죠. 또 하나는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이 그 정권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줬느냐. 네. 아직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에 나왔지만은 그 윤석열 후보는 이제 반문재인에 좀 치중하는데 또 홍준표 후보는 또 반윤석열에 또 치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탄핵의 강을 못 꺾었구나. 네. 또 젊은 진보, 서민 진보, 미래 진보로 가야 되는데 저 아직도 좀 당이 단합을 못했으니 국정을 맡을 수 있을까. 그런 좀 우려가 굉장히 좀 크지 않느냐, 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앞으로 보여줄 거는 누구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맡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네. 내분해서 이긴 적이 없어요. 이해창 대통령 안 된 게 맨날 그 융합을 못했거든요. DJP, 3당 합당,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합치면 이겼어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토론회 앞으로도 보여줄 게 우리도 단결해서 합쳐서 정권을 교체를 하겠다. 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그 결의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사례가 반면 교사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사실 이 언론들이 그런 전망을 했더라고요. 여야의 나란히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후보들이 각각의 짐을 이번에 쥐고 있다 명절 때. 그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른바 화천대유 의혹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화천대유가 뭐냐 이게 궁금하실 거고 사실 또 복잡해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건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는요. 우리 이게 LH가 주도해서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던 곳인데 그 전에 이재명 지사 전에 시장으로 계셨던 분이 이걸 민간 사업으로 돌리려고 했나 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로 해서 몇 명이 좀 처벌받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이게 좌초가 됐었는데 다시 이거를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공개발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SPC라고 그래서 그 스페셜 그러니까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회사 이걸 이렇게 SPC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만듭니다. 그 회사의 이제 주식이 어떻게 되냐면 네. 50.1%를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갖게 되고요. 49.9%를 은행권하고 그리고 SK증권 그리고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화천대유가 갖고 있는 주식은 전체 1%밖에 안 돼요. 근데 SK증권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화천대유와 SK증권의 주주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소유주하고 친인척과 관련된 분들이 이 SK증권의 또 주주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한 8% 정도 돼요. 네.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그 개발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발을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먼저 일정 부분의 돈을 가져갑니다. 이익금에. 네. 먼저 떼가고요. 나머지 남은 돈을 민간업자들이 나눠 가지게 됐는데 이게 네. 생각보다 훨씬 개발이 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익금이 너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먼저 가져갔던 이익금보다 네. 나중에 받았던 사람들이 지분에 비해서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예, 그렇게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문제는 야당은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된데 이재명 지사가 연루된 게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화천대유 의혹, 사실 화천대유 좀 상경한 단어예요. 뭐 역술인들 얘기는 이게 뭐 64개, 주역의 64궤에 나오는 표현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만큼 잘 들어볼 수 없는 표현이 이 회사 이름으로 일단 쓰였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역술인들 표현하고 있는데 이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재명 후보 측과 그리고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측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라고요? 국힘 게이트입니다. 개발 사업으로 한 방을 노리던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돈 냄새를 맡은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얽혀 있다는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비를 불사하며 공영 개발을 민간 개발로 전환시키고 한 방을 노리던 사업들도 최근 확정된 성남시 공영 개발에 참여해 투자금이라도 회수하려던 사람들도 국민의힘과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 게이트다.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당 관련 그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대통령 되면 우리 당 관련자도 철저히 잡아놓을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이재명 지사가 시정할 때 있어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국민의힘 게이트, 그 이재명 게이트야. 네, 홍준표 후보 역시 스타일대로 좀 이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맞받아치고 있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글쎄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재명 게이트냐, 국민의힘 게이트냐, 어느 쪽입니까, 진짜로? 사실 이재명 지사 측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표면상으로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근무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있기도 했고 원유철 전 대표가 또 고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 인사들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 인사들이 관여한 거 아니냐라고 공세의 수위를 좀 높이는 것 같고요. 이를테면 이제 재반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되는데 또 지금 조정식 의원 아까 그 인터뷰에서도 보셨겠지만 이게 민간에서 공영에서 민간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던 사업입니다. 그 과정 중에 사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국토위 소속 의원의 동생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서 뭐 구속이 되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우리는 이거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했을 뿐이고 그 전후 맥락에 다 들여다봤을 때 오히려 국민의힘이 연관된 그런 의혹도 있다라고 공세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얘기 들으면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들은 이재명 지사 측이 좀 뻔뻔하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뻔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게이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여태까지 대권 후보로 달려오면서 터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형 2번부터 형수부터 뭐 그렇죠. 네네. 선거 개입부터 재판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 지금 대장동 이 사건이 특혜 분양 건이 여태까지 터널 중에서 아마 제일 길고 가파를 겁니다. 강원도 가다 보면 왜 제일 긴 터널 있잖아요. 네네. 가도 끝이 없는 터널. 네. 자칫하면 이 터널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 측이 지금 굉장히 좀 당황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는 하는데 네. 제가 보니까 게이트라는 말을 함부로 저렇게 이재명 지사 쪽에서 씀으로 해서 저게 게이트는 분명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국민의힘 게이트, 국민의힘 소리보다 게이트 소리가 그 국민들한테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오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재명 지사 측에서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 고발도 하고 또 이낙연 지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한배 탔냐 뭐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 네. 아직 이재명 지사가 관련됐다는 증거가 나온 건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공영개발을 빙자해서 사실상 민간 개발을 했고 특정인이 개발 이익을 챙겼느냐. 네. 거기서 핵심 첫째 이재명 지사가 개입이 됐느냐. 네. 두 번째는 돈의 최종 목적지가 몇천 배 수익이 나는데 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뭐 이거를 밝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설왕설래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수사 받을 용이 있다고 이재명 지사 얘기했거든요. 본인이 얘기했죠. 네네. 그렇죠. 뭐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서도 또 진전된 그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대선 국면까지 계속하고 이번 주 말에 호남 그 민주당 내에 경선까지 상당히 영향을 끼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화천대유 의혹, 지금은 의혹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시작된 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재명 후보 측의 그 얘기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이 얘기를 보면 자신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전혀 거리낄 게 없다. 이런 이 뉘앙스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권상희 평론가님,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빗대서 박 대통령도 그럼 이론도 받은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빗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청렴하게 일해왔고 일 열심히 해왔다. 그런데 지금 나를 나쁜 정치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의혹이라는 게 금전적 이득을 취했느냐 취하지 않았느냐 단순히 이것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난 1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한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박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태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 1원 한 장도 받은 근거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옥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주변인들한테 이 부당한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혐의로 이제 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판결을 받고 옥중에 네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연결고리를 삼는다면 사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 이야기를 해보면 네. 화천대유가 지금 이 1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공개발에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사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 공모가 나기 일주일 전후로 해서 이 회사가 설립된 걸로 알려져 있고 출자금이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뭐 출자금을 떠나서 이 관련 경력이 전무한 회사예요. 그리고 다들 알려지다시피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주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 출신이 지금 대주주로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이런 큰 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 특히나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야기한 바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계속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하이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공신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회사를 선정했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상당히 비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뭐 당연한 합리적인 의심의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서 공세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권 후보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대선 후보 TV 토론 경선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에 사전적으로 확정된 5,500억, 처음에는 4,500억. 네, 거기까지 설계했다 그 말씀이죠. 아, 그럼 제가 번복할 수 없도록 아니, 거기까지 설계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설계와 관계없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군요. 정반대는 아니죠. 우리가 5,500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 했는데 그것과는 아주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화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수의 개발업자가 불로소득으로 엄청난 이득을 갖는 거 그걸 방지하겠다고 이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버렸으니 국민들께 사과하시거나 하실 의향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네거티브로 의혹 부풀리기라는 건 아니고요. 또 지금 추미애 후보만큼 제가 네거티브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힘을 끌어다가 그 논리를 윤석열의 논리, 국민의힘 논리로 저도 저격하시고 이재명 후보도 저격하시고 개혁 후보는 다 저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다수 국민이 전부 윤석열이고 국민의힘 편입니까? 민주당 후보가 그건 잘못 아니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로만 보면은 윤영걸 대표님. 이낙연 후보가 일단 전체적인 공세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약간 수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이낙연 후보는 지금 추미애 후보가 지금 3등이잖아요. 3등이니까 3등을 좀 떨어뜨리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랑 추미애 후보가 어떻게 보면 명추연대라고 그래서 같은 팀처럼 돼 있잖아요. 또 조국 뭐 수호라든지 여러 가지 되니까 이낙연 후보는 이 대장동 개발 사건을 좀 키워가지고 계속 좀 이재명 추미애를 좀 흔들려는 뭐 그런 게 보이고 거기에 또 박용진 후보도 좀 가세한 거죠. 지금 뭐 내일이 추석입니다만은 추석 민심 중에 가장 큰 게 부동산 얘기 아닐까요? 부동산은 집이 없는 사람도 지금 화가 나 있고 집이 있는 사람도 세금 낸다고 또 화가 나 있거든요. 가장 민심이 큰데 지금 대장동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이거를 가장 이번 주 말에 호남
그 민주당 경선 투표하잖아요. 네. 그때 지렛대로 삼아서 가장 많이 활용하겠다. 네. 뭐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네. 사실 최재문 교수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충청 경선으로 시작된 연승 분위기에 뭔가 한껏 고무됐을 수 있는데 지금 이 화천대유 의혹이 터지면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좀 불만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 얘기 관련 수사 얘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있을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문제, 의혹 이 문제도 사실은 수석 밥상에서 얘기거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화천대유가 지금 전체를 다 이슈를 덮고 있어서. 근데 이 부분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부분을 너무 강하게 제기하고 이 문제를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니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불러일으키니 결국은 이 문제가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시켜주고 네.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높아졌는데 이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대응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여기에 또 소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 추미애 후보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체와 나중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그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냐 이런 것들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 측에 여러 가지 하천대유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이제 정리하면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다. 실제 그 회사가 이 돈을 끄는데 그러니까 파이낸스에서 7천억을 돈을 빌려요. 이게 개발하기 위해서. 그때 들어간 돈은 350억이에요. 원래 회사가 자본금은 적게 시작하지만 실제 들어가는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1% 주식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은행과 컨소시엄을 이룬 거예요. 이 회사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머지 돈의 이익은 그 은행권이 많이 가져갔고요. 실제 하천대유는 500여억 원 정도 정확히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정도 가져간 거예요. 물론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이익을 가져간 건 정말 이례적인 거 분명해요. 근데 그럼 과연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이재명 지사가 무슨 혜택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지나친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여야의 공방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 하루빨리 수사가 이 진척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휴다 보니까 체감이 좀 덜 돼서 그렇지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경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호남 경선인데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열립니다. 바로 권상희 평론가님, 내일부터 이제 호남 지역 경선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후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남 이제 광주 전남이 가장 큰 이제 표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결선 투표로 가는 뭐 결승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호남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런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모든 후보들이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특히나 2위인 이낙연 후보야말로 정말 사활을 건 후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호남의 권리당원 상당히 많습니다. 20만에다가 전체 권리당원의 30%에 육박하는 수치예요. 그리고 수도권을 살펴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에 연고를 둔 지금 권리당원이 40%가량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호남 같은 경우는 이 투표 성향이 될 사람을 밀어주자. 이런 성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뭐 어떤 득표율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앞선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호남이기 때문에 될 사람을 밀어주자가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원직도 사퇴를 했잖아요. 사퇴를 하고 그야말로 승부수를 걸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에 대한 동정론이 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지사가 안심할 수만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역사적인 뭐 저는 이게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대선 경선에 한 획을 그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난 2002년 그러니까 3월 16일 광주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이인재 후보가 상당히 안정적인 후보로 거론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인재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던 상황인데 뒤집어졌죠. 왜냐하면 개혁적인 인물로 꼽혔던 부산 출신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과 104표 차로 이기는 이변을 발휘했습니다. 광주가 중요한 게 이제 이 호남 표심이 중요한 게 이 호남 표심이 결국에는 수도권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당원들의 뭐 온라인 투표부터 시작해서 25일, 26일 경선까지 네.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어떤 경기에서 1등은 상당히 좀 여유가 있기보다는 늘 쫓아오는 2등을 견제하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을 뒤집어 보면 지금 2위인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 호남 경선에 상당한 기대를 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런 기대감을 키워주는 여론조사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동안에 계속 그 이재명 지사한테 차이가 많이 나게 졌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누적으로 53.7%인데 이낙연 후보는 32.46%. 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20%포인트 넘게 차이 나네요. 차이 났고 네. 그동안 여론조사도 호남이 해서 이재명 지사가 앞섰어요. 네. 근데 며칠 전에 무등일보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그게 뒤집혀졌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네, 그게 뒤집혀져서 이낙연 후보가 44.1%, 네. 또 이재명 후보가 35.4%로 오차 범위 넘어나서 8.7%포인트 차로 앞질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심상치 않은 시그널로 봅니다. 아하. 지금 여권에서 보이지 않는 그 라이언 일변 구하기가 아니라 이낙연 일변 구하기가 여권에서 보이지 않게 저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하세요? 예. 아니 흥행을 위해서도 네. 권투 입장료 비싸게 내고 갔는데 중간에 KO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흥행을 결선 10월 15일까지 좀 끌고 가자. 그게 더 흥행으로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좀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로 증거가 네. 홍영표 의원이나 신동균 뭐 이런 분들이 그 친문, 친노 그 홍영표, 신동근, 김종민 그분들이 친문 핵심 의원들. 네, 그분들이 지금 이낙연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또 DJ 노무현 때 장차관했던 35명이 네. 지금 이낙연 지지 선언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있는지 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분위기가 결선 투표 빨리 끝내면 재미가 없으니까 앞으로 호남, 제주, PK, 수도권 네. 큰 게 많이 남았으니 네. 좀 와글와글하면서 네, 크게 좀 싸워서 네. 국민들이 국민의힘만 보지 말고 네. 민주당 싸움도 좀 지켜보십시오. 우리 재밌게 싸웁니다.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종의 움직임이 있어서 네. 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낙연 이렇게 보고 일병 있습니다. 구하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선 흥행 차원에서라도 이 대의원들 뭔가 이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주셨어요.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민심심 어떻게 읽고 계세요? 예, 많이 저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나온 2개의 여론조사 모두 제가 다시 뒤집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남에서의 경선 뭐 1등을 확신하시는 겁니까, 후보님? 네,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예. 좀 이제 표차를 더 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벌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그러나 호남 경선이 큰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예. 또 민주당의 선택에는 호남의 선택이 늘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예.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될 수 있는 한 많이 이겨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최재명 교수님,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가 호남에 공 들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추석 연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렇게 저는 강하게 뭐 공격도 하고 이런다고 저는 봐요.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여기서 만약에 지게 되면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 만약 광주 호남 지역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계속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간다? 그러면 결선 투표 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의 마지막 승부수를 여기서 띄울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보여지고, 어제 토론에서도 보니 그 격한 모습 보이는 건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평상시 그런 모습 잘 안 보이는데, 그게 아마 이낙연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지금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여기서 50%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결선 투표 없이 예비 경선을 끝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지금 16일 날 광주에 내려가서 계속 광주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부인도 함께 동행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이낙연 후보는 당연히 제주에 갔다가 지금 광주로 와서 호남 지역 돌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후보들도 모두 지금 호남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호남이 갖고 있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결과,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결선 투표 없이 갈 수 있고요.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 이런 점들이 사실은 강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호남 경선의 결과가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기사회생 계기가 되냐 안 되냐 또 이런 제목도 달고 있던데 사실 1위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요. 2위의 추격을 저지하느라 상당히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유불리는 생각도 안 해봤고요. 뭐 자꾸 물어보시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 뭐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모시던 분이고 또 실제로 저도 뭐 정세균 사단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 매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타깝죠. 안타깝고 정치적 은인 같은 분이셔서 사실 뭐 저희 앞으로도 잘 모시고 또 지도받고 싶은 분이세요. 아마 정세균 후보가 이제 중도 사퇴한 이후에 이제 아마 입장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또 어디로 갈지도 관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사실 이낙연 대표랑 표를 양분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컬러가 비슷한 이낙연 전 대표에게 갈 것이냐 아니면 대세론의 힘을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 측으로 쏠릴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상 분수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상의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광주 전남 같은 경우 또 전북권까지 합쳐서 권리당원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호남에서 선택받은 민주당 대선 주자가 계속해서 실제로 대선에서 승리했던 그런 역사가 많기 때문에 이 호남 표심, 대세론을 구축하는 전략 투표를 한다라는 그 유권자들의 어떤 그 성향상 당연히 주자들이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이 경선 투표를 갈지 안 갈지의 향배를 가르는 굉장히 주요 분수령이기 때문에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각 축의 어떤 경쟁은 너무나 치열하게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그러니까요.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주말에 치러지는 호남 대첩이 최대 관전 포인트라면 국민의힘 야권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각 축이 최대 관전 포인트라 해도 이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하는데 죽은 권력에서는 잔인하였어요. 살아있는 권력은 다 수사하지 못했어요. 수사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반대 진영에 내가 당대표를 하던 사람으로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아까 지금도 계속 검찰 수사가 그 보수를 괴멸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수사를 해오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그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저는 응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할 생각이 없으시다니까. 보수 괴멸이라고 하는 것을 보수 괴멸이 이것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은 후보님께서 당대표 하실 때 2018년에 두 번째 그 지방선거가 가만히 있어봐. 주도권 토론입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예전에 모 영화 대사 중에 한 사람만 팬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홍준표 후보는 전략이 윤석열 후보 공격에만 집중해요. 근데 이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일단 뭐 윤석열 전 총장이야말로 지금 유력한 야권의 대선 후보잖아요. 유력한 후보를 꺾어야만 당내 경선 통과해서 본선 행이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데
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 홍준표 의원이 과거에 비하면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올라간 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지표를 조금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뭘까요? 왜냐하면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9월 16일 날 발표한 자료를 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전체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28%, 윤석열 후보가 20%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14%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사람 가운데 3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29%로 윤석열 후보를 5%포인트 차 앞섰습니다. 어허.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 차 뒤처지면서 24%포인트로 2위를 차지했거든요. 네. 이걸 보면 지금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가 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게 여론조사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럴 경우 사실 역선택과 관련된 부분이 항상 홍준표 의원과 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인데 네. 지금 보수 진영 후보로 적합한 게 지금 홍준표 의원가 뽑힌 이유는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가 결선에 도달했을 때 네. 훨씬 더 이기기 쉬운 상대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민심으로까지 확대가 됐다 또는 중도층까지 공략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라고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이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게 사실 여론조사는 단순히 몇 퍼센트 어떤 후보가 뭐 1등이다, 2등이다 그것보다는 그 여론조사의 수치 뒤에 숨어있는 이 행간의 의미를 분석해내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돌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배경은 뭘까요? 배경은 크게 이제 소위 20대, 30대 이대남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남성층 이쪽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도 표심 중에 일부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이건 뭐 확인된 게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역선택이라는 부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특히 이제 20대 남성들이 대부분 대권 주자 중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보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조사 결과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2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순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30대와 39대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는데 이걸 보더라도 네. 20대, 2대 특히 남성 이분들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 상당히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본인이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 유튜브 방송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중도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사이다 발언도 하고 그리고 약간의 변화도 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20대의 지지를 끌어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0대 지지를 그럼 홍준표 후보가 계속 끌고 갈 거냐. 최근에 이제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다시 다른 후보들에게 나눠주냐에 따라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영걸 대표님 시각으로 볼 때 이대남에게 지지를 받는 홍준표 후보 어떤 점이 매력적일까요? 쉽고 분명하고 강하게 직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남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20대 남자들이 피해의식이 많거든요. 뭘까요? 취업도 안 되고 아하. 여러 가지 미래도 불안하고 네. 한데 그 기업의 노조 기득권 없애겠어. 그리고 그 로스쿨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사법고시 다시 부활하고 뭐 옛날 대학 입시 그 다 하겠다. 뭐 이러니까 친페미니즘 뭐 이런 거랑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20대 남자들이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거든요. 네, 여성들이 공부도 더 잘하고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이 이게 많은데 홍준표 후보는 그런 거 다 공정으로 똑같이 하겠다. 네. 그러니까 쉽고 분명하게 설명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준석 그 대표, 국민의힘 대표하고 그 윤석열 후보하고 좀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준석하고 좀 가깝다는 이미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더 젊은 사람을 지지한 거 아니냐. 한데 저는 분명하게 저는 한계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 후보를 배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배신자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배신해서 사익을 챙겨야 돼요. 근데 챙긴 거 있나요? 또 배신해서 그 국민의 신의를 배반해야 돼요. 그건 국민들이 평가할 일 아닙니까? 또 배신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하는 건 배신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퇴임한 다음에 가서 막
뒤통수 치는 게 배신자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를 같은 당에 있으면서 배신자로 저렇게 몰아치는 거 저는 이대 남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역풍은 있을 거다. 네. 그리고 또 조국 수호 뭐 가족을 도륙냈다, 과잉 수사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도 일각에서는 뭐 조국 수홍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TV 토론이 계속 진행되면서 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 뭐 이게 네. 있지 않고 말만 앞서고 이 강한 말로 한다면은 분명히 네. 후폭풍이 있을 거다, 역풍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최근에 여야를 통틀어서 뭐 가장 뜨거운 후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 뭐 자막도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홍준표 후보에게 붙여지는 글쎄요. 애칭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무야홍. 굳이 표현해 드린다면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또는 다시 당에 돌아왔다 해서 컴백 홍.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경선 토론에서는 또 조국 이 전 장관 수사를 뭐 비판했다 해서 조국 수홍. 정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지금 따라붙고 있는데 글쎄요. 지지율 급상승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권상희 평론가님.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역선택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로는 역선택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은 변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비해서 발언도 상당히 좀 유연해진 측면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을 지금 야기시키고도 있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뭔가 강골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수 강성 보수 지지층에서 사랑을 받아왔던 정치인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2030 젊은 층에게까지 관심을 받는 주목을 받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이런 변신, 변화하는 노력이 주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근데 이제 확장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구심을 제가 표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60대 이상의 관심을 받았던 정치인이었다가 지금 2030 세대로까지 확장이 된 측면은 있기 때문에 확장성 가능성이 조금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조금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뭐 돼지발정제 논란도 있고 아직 젊은 층, 이 여성들을 공략할 만한 네. 비전 제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넘어야 될 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중도층과 관련해서 중도층의 표심을 지금 얻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힘든 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수홍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붙여준 별칭이 뭐야홍입니다. 2030 세대가 뭐야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발언들 자체가 본인의 지지율을 깎아먹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경선 통과하겠다는 것에 뭔가 가장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못 구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이제 자칫하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넘기 이전에 패착으로 올 가능성도 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넘어야 할 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홍준표 후보 관련 별칭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해보는데요. 조국 수홍이라는 별칭이 붙게 된 그때 그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선택을 너무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요새는 넥타이도 파란색만 메고 다니고 있고요. 네.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도륙을 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보다도 더 내부 공격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데 파란색 맨다고 그러는데 원래 파란색은 이게 한나라당 색깔입니다. 도륙이라는 말은 부인, 딸, 그다음에 동생, 사촌, 조국이까지 본인까지 가족 전체가 들어갔잖아요.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조국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다. 이 정치 수사한 거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보면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수사가 뭡니까? 과잉 수사. 내가 영장 친 게 과잉 수사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팩트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팩트가 확인이 되면 공작이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범죄가 돼버립니다.
저 진짜 충격인데요. 이거 완전히 민주당 대변인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치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쓴소리 하는 사람이 쓴 소리가 아니고 그 못된 소리야. 조국 수사 문제 있다는 이야기 그런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정말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 떠도는 게 네. 무야홍이 아니라 뭐냐홍. 이 무슨 말씀이에요? 조국 수홍된 거냐. 이렇게 비아냥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조국 수호에서 조국 수홍된 거냐. 어허. 뭐 저런 얘기까지 파장까지 일었어요. 그런데 조국 수사를 TV 경선 토론에서 언급했던 의도랄까요? 배경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까지 파장을 몰고 올지 몰랐을 가능성, 첫째.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평소에 그냥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젊은이들 만났을 때 느끼는 느낌하고 실제 보수 진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그러면 후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후보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의 약점이나 윤석열 후보가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 수사는 윤석열 후보의 치적이라고 보수는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그 지점에서 일정 부분 확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지층을. 그럼 본인은 어디를 공략해야 되겠습니까? 반대편을 공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온 가족을 그렇게 한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도층의 확장을 일정 부분 노리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마지막 결선 투표가 50대 50이에요. 당원하고 일반인이. 일반인 중에 그럼 민주당 후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정말 근소한 차이라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럼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노리는 것이 자기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그걸 떠나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윤 후보를 넘어서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야의 1, 2위 후보들이 각각의 해결해야 할 짐이 있는데 사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면 지지율 상승세를 타다가 이 조국 수사, 과잉 수사라는 발언으로 조국 수홍이라는 별칭까지 들으면서 지금 제동에 걸렸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지지율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뭐 하태경 의원이 토론에서 조국 수홍 뭐 얘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조국 과한 수사다라고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유도해서 끌어냈는데 하태경 후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심장이 떨린다고. 저런 얘기는 아마 저 보수나 중도층 지지자들이 큰 충격을 받는 거 아니냐. 이 조국 수사에 대해서 지금 그 부인 정경심도 실형을 받고 있고 조국 재판 중이고 또 딸 조민 씨나 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다, 가족을 도르겠다 이런 얘기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한 배경은 뭐겠어요? 국민 경선 이것도 할 때 민주당 지지자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역선택을 노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 그 지지율에 영향이 좀 있지 않느냐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10월 8일 날 2차 컷오프 때는 여론이 70%, 또 마지막 11월 5일 날 최종 결선에는 여론이 50%로 줄거든요. 그 줄기 때문에 역선택의 효과도 그만큼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이번 토론회가 오히려 가장 그 고비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받을 때 고발 사주 의혹 나왔을 때 그 홍준표 후보가 맨 먼저 얘기했잖아요. 사퇴하라고.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데 사퇴하라고. 오히려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한 한 얘기보다 자기 당에 더 가혹하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지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게 앞으로 귀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도 이 TV 토론에서 거세게 맞붙었는데 그 장면과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후보와 겪었던 일 이어서 좀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파일, 장모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논란, 윤우진 뇌물수수 무마 의혹, 고발 사주 지금 24건의 후보한테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26년 정치에도 이렇게 흠이 많은 후보를 대선 앞두고 본 일이 없어요. 어떻게 돌파하실 거예요? 저는요.
총장할 때부터 이 아주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저를 인사 검증을 다 하셨고 저는 검증을 다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으며 그리고 저 하나를 꺾으면은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제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당했는데 됐습니다. 그거를 자꾸 의혹이라고 언론에서 일일 일망언이라고 합니다. 네. 손가발을 사용하는 노동자는 아프리카에서는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젊은 세대들이 나는 한국계 아프리카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손가발을 사용 안 하고 몸통으로 한다면 자벌레처럼 몸통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한번 헤매어 보시죠. 그거는 산업의 국제 분업화 때문에 그 소위 단순 노동에 감사합니다. 윤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뭐 윤석열 후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해보고요. 앞서 토론회에서 거세게 붙었는데 사실 장윤미 변호사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만 이 신경 쓸 게 아닐 것 같아요. 여권에서도 이걸 주목해서 바라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민주당이 좀 긴장감 있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역선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여야 대선 주자를 한꺼번에 놓고 질문을 던졌을 때 3위밖에 되지 않는데 야권 후보로 축약했을 때 1위로 올라서는 건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그 표심이 반영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뭐 역선택에 불과한 주자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론조사는 추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2030에 대한 어떤 표심을 잡아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이 중도 확장을 하겠다며 당내 진입을 조금 연기하기도 했었고 하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본인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중원 확장으로 전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홍 전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뭐 아프리카 선발 노동 그리고 청년들을 향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 구분이 이런 건 상당히 청년층을 낙담시키는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보수를 지지하고 뭔가 정권 교체를 열망했던 이런 2030을 나아가서 보수층 지지층들이 네. 누구에게 그 표심이 갈 것이냐.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그 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긴장감 있게 본다는 그런 네. 또 인터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사실상 민주당을 상당히 지지했던 여러 커뮤니티들, 여론의 흐름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라고 평가받는 부분들인데 그곳에서 홍 전 대표를 좀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면들을 종합했을 때 네. 단순한 역선택이다 이렇게 폄훼할 후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지율 주춤에 조금 위기감을 느꼈던 걸까요? 권상희 평론가님, 윤석열 후보가 예능 프로그램까지 출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공략하는 시기는 바로 선거철이 다가왔구나라고 볼 수 있는 시기죠.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을 필두로 해서 이낙연 후보 또 이재명 후보도 출연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어제 방송이 됐었죠. 이 어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리 실력도 선보이고 또 노래 실력도 선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최근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말실수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이미지하면 강골 검사 이미지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예능에 출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예능 프로그램 자체가 긍정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뭐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뭐 정치인 하면 사실 국민하고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 직업군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친근감을 주면서 이것이 지금 사실 윤석열 총장의 문제점이 보수 지지 세력은 결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중도층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친근한 이미지를 선보여서 중도층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뭐 저는 어제 프로그램 보면서 약간 느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뭐
특히나 이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 이승철 씨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2009년에 대구지검에 있을 때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편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정치인의 발언은 아무리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한들 편하게 그냥 나온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중도층이거나 아니면 이 진보 진영 가운데서도 반문 진보 진영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지지층들을 공략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문제은행에서 예상 답변했던 그런 질문처럼 뭔가 예상한 답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사실 장유미 변호사님 정치인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제일 눈길을 끄는 것은 솔직한 답변 뭐 이런 데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뭐 그런 면모를 잘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뭐 쩍벌, 도리도리 이게 뭐 본인의 취약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영상을 혹시 봤냐라고 여기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봤는데 내가 봐도 진짜 너무 심하더라. 그래서 그 이후에 네. 좀 고치려고 해봤는데 네. 내가 평소에 대화를 할 때는 그렇게 심하게 목 움직임이 있지가 않은데 카메라로 조명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심하게 보이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명을 내놔서 또 웃음을 주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진문 교수님, 이거는 아마 특히 대선 같은 큰 선거, 전국 선거에서는 매번 나오는 질문이겠습니다만은 대권 주자들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꼭 득이 됩니까? 아니면 실도 있습니까? 이게 뭐 대체적으로는 득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강한 모습 또는 뭐 이렇게 정치인으로 모습만 보이지만 부드럽고 일반 생활에서 일반인과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예능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거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토론이나 이런 부분은 생방송으로 나오기 때문에 꾸미거나 바꾸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예능은 편집이 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상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편집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어쨌든 예능에 나와서 부드러운 면모를 보여주는 건 정치인이 평소에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신선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득이 실보다는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앞서 윤영걸 대표님, 이 윤석열 후보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상황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뭐 이 언론들은 그때 당시 상황을 뭐 봉변을 당했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글쎄요, 아직 TK 분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TK 지지도는 윤석열 보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가장 앞서긴 하죠. 앞서긴 하는데 다만 이제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저런 일이 있다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평가 과정에서 너무 좀 무시당했다, 홀대받았다, 제대로 된 기념관도 없이 홀대당했다. 거기에다가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기약 없이 감옥에 있잖아요. 사면 뭐 얘기는 나오지만 진행되지 않고 하니까 구미 쪽에 그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하거나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진 지지자들이 그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표출된 거 아니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왜 추도식 때 다른 분들 가면 계란 던지고 생수병 던지고 했던 그런 거에 저는 연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국민의힘에 굉장히 지금 고민이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당내 리더십. 지금 뭐 언론중재법이나 이런 심각한 게 있는데 제대로 싸우는 게 없잖아요. 도대체 나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데 당 리더십이 한가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당의 내분, 토론회 이런 거 봐요. 우리가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 끌어내리는 게 더 급해요.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거, 탄핵의 강을 못 건넜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탄핵의 강을 아직도 제대로 못 건넜다. 이런 증빙으로 해야지 간단한 해프닝으로 평가할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다 앞으로 많은 야권 후보들도 계속해서 이곳을 찾을 텐데 또 어떤 일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나눴던 얘기들이 추석 밥상에는 어떻게 얘기가 오갈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